대선이 96일로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호 영입 인재인 조동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사의를 표명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자맹이 길어지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먼저 얘기를 해보죠. 조동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그동안 좀 고민이 많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이 아무래도 사생활, 그중에서도 뭐 혼외자 관련 뭐 의혹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점들을 새롭게 평가받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었을 수 있고요. 더더욱 이제 좀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혼외자 관련 의혹이기 때문에 이 혼외자로 지목된 아이가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가 아마 이런 뉴스도 보고 하면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의혹을 처음에 제기했던 유튜브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튜브 방송에서는 또 이 아이들의 어떤 일부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엄마로서 이 정치에 좀 관여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특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논란도 논란이겠지만 이후에 어떻게 이걸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깊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말경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97일 동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도와주기 위해 선대위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당장 지금 공직 후보자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10년 전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족이나 개인사를 공격해야 될 사안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말간 만나보겠다라고 보류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책임은 후보가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후보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고, 또 이 조동현 위원장에게 이렇게 좀 이 기회를 주고 같이 이제 일을 도모해 보려고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또 따로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맥락은 결국 조동현 위원장이 직을 이제 더 이상 맡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선언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용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조동현 위원장의 사퇴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와 관련돼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말씀했지만 이게 결국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고 당사자 간에 어쨌든 정리가 1차적으로 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법적으로도 어쨌든 마무리가 된 사안인데 이 조동현 위원장이 지금 당장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거나 분쟁 중이거나 이런 거면 모를까. 다 일단락된 문제를 다시 이렇게 일부 이 어떤 화제를 쫓는 유튜브가 이렇게 선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또 야당이 받아서 이걸 공격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다는 게 우리 정치가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정치가 참 어디까지 가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이걸 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이제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인재에 관련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제 백혜련 의원도 그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걸 조동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이 자기의 어떤 뜻만으로 국민의 어떤 의사를 거슬러서 그거 고집을 부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논리를 다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정치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런 설득이나 정보 제공이나 또 이런 왜 이분이 그래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노력이 상당히 미진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 여론의 어떤 질타라든가 이런 좀 험한 구석에서는 조동현 위원장 본인이 그냥
이 노출됐던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이후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무책임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민주당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이 흔들리게 되면 애써서 슬림하게 만들어놨던 조직 자체를 더 힘들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 부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가야 됩니까, 민주당은? 일단 선대위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 선대위를 꾸리고 뭐 이렇게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동현 위원장이 이제 좀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실무적으로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맡겨진 역할이라는 게 전체적인 이 선대위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어디냐. 이 선대위는 어떤 선거 전략을 지향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인 인사였다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건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징적인 전략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조동현 위원장의 경우에는 앞서도 이제 우리가 쭉 봤지만 국방 전문가이기도 하고 육사 출신이고 군 출신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군사적인 어떤 전문성을 미래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사이다라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은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좀 억강부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워왔지만 네. 좀 미래적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좀 밀어붙이는 이런 정권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전략을 펼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조동현 위원장 논란이 그러한 맥락을 다 이제 없애버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분만 영입한 게 아니고 2030 세대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을 또 최근에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4명이요? 네. 그렇죠. 데이터 전문가들 그리고 AI 관련 프로그래밍 전문가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영입한 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산업적인 맥락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좀 부여된 의미가 다소 좀 중첩이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젊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또 남성이 있었지만 여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조동현 위원장의 경우에는 워킹맘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설명이 안 되고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다라는 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선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당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도 이 네. 인재영입과 관련돼서는 여러모로 전략의 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이수정 교수거든요. 그렇죠. 이수정 교수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인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방송을 통해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이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치안 불안이라든가 여러모로 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왔고 그걸 대변해온 인사기 때문에 지금 다소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평가를 받는 야당에서 이런 인사를 영입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했던 여성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또 좀 이 사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은 저는 이제 올바른 방향이라고 봤는데 이게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소화되지 않고 이대남 뭐 이런 득표 전략 이런 맥락에 가둬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수정 교수 본인도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인지 네. 다소 무리한 발언들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30대. 그렇죠. 네. 군복무를 하는 과정에 이제 군 법무관으로 갔는데 왜 아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중위로 시작을 하고 여성 법무관은 왜 대위로 시작을 하느냐 이렇게 좀 항변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군 제도에 대한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것은 단기 법무관이기 때문인 것이고 장기로 이제 법무관을 지내는 사람은 당연히 대위로 출발하게 돼 있는 건데 남녀 간의 문제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당연히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게 일반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사실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애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재 영입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의도를 살리는 데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네. 여야 모두가 좀 실패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의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민주당 내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래 잘했어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최근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어떤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젊은 세대가 갖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 이제 여러모로 해석이 되어 온 게 사실이고요. 이게 이 선거에서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2030 세대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
더불어서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까지는 이제 법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과잉된 것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재판 단계입니다. 재판에서 실제로 그러면 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어떠한 뭐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결코 뭐 죄가 없다거나 또는 뭐 우리 국민들이 지탄하지 않아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지탄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과거에는 비록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고 새로운 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과는 더 나아진 형태의 그런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런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것 자체, 이 방향 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당내에 이것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그렇죠.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처럼 조국 전 장관에 뭐 매달려서 조국 전 장관만이 어떤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좀 미워하고 동의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내의 비토 세력. 그렇습니다. 네. 이걸 빌미로 해서 이재명 후보를 더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를 좀 키울 위험이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또 해야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이 이제 첫 번째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입장 표명은 했습니다만 다소 이제 추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내로남불이라든지 또 민주당이 비판받게 된 요인이었다라든지 또 이제 공정성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기대가 훼손되는 어떤 요인이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또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지점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지점이었을까요?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사과해서 끝날 일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사과하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본인도 이제 조국 장관과 가장 각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 여당의 대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일에 대해서 그걸 사과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이고 또 바람직한 건지도 좀 의문인데요. 근데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나름대로의 정치적 효과를 좀 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 문제로부터 자기 책임을 좀 분리를 하고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비판했던 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좀 분리 전략을 써서 일종의 뭐 차별화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공학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별로 이제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이재명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같다. 그래서 사실상 한 몸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한 맥락을 더 강하게 강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역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오늘부터 2박 3일간 전북 메타버스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전북 지역은 아마 역대 대통령 선거운동 사상 처음으로 독립 일정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호남 지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이제 호남 지역으로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제 그렇죠. 전북, 광주, 전남 이런 부분들의 일정이 여러모로 집중이 이제 좀 하나로 됐다고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런 일정 중에서도 아무래도 정치적 상징성이 더 강한 부분이 있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아무래도 좀 일정이 집중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경선 과정 중에 정세균 전 총리 나름대로 뭐 전북의 맹주다 뭐 이렇게 언론들이 평가를 했는데 좀 같이 경쟁했던 사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대하는 만큼의 충분한 지지가 또 나오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광주 전남의 모든 지역구를 훑었으니까 이번엔 또 전북도 그만큼의 정치적인 이 어떤 무게감을 실어서 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호남 지역의 전체적인 지지를 다지고 나서 이제 중원 공략에 나서겠다 이런 행보로 보이는데 역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세균 전 총리가 그러면 이 일정에 동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었는데요. 네. 지금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정세균 전 총리하고
비빔밥을 같이 먹기로 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빔밥의 의미가 서로 이제 좀 화합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전주의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이낙연 전 대표 측과는 달리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금 일부만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정세균 전 총리와 가까운 인물들은 사실 좀 상황이 좀 다른 측면도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만 설득하면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인 것이 만약에 정세균 전 총리까지 같이 만나지 않게 되고 좀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되면 이재명 후보가 그간 경선에서 겨뤘던 사람들하고 뭔가 고립되는 분위기가 됐을 텐데 원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고 이낙연 전 대표만 한번 설득을 더 해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오늘 만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지는 않는데 양측 모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 홍보비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런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제 스스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 일정을 좀 정리하고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장소를 옮긴다고 그러고 안 만나겠다고 또 선언을 해놨는데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걸 왜 사전에 제출해서 검열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저와 후보가 합의했던 일 또는 저와 후보가 서로 상의해서 결정했던 일들이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윤핵관을 걷어내도 또 누군가가 호가호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원인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의 원로들하고 만나고 또 홍준표 후보하고도 전 후보였죠. 홍준표 전 대표하고도 식사를 하면서 만나라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오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만나겠죠?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들으셨듯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사람이 거부하는데 뭐 다른 한 사람이 뭐 강제로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이렇게 뭐 압수수색을 해갖고 압송을 하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그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만남의 의지 자체가 그럼 두 사람이 없는 거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일단 만나서 이 상황을 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선거를 잘 치르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지 네. 윤석열 후보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윤석열 후보를 뭐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서로의 이제 좀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지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한 얘기를 보면은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추켜 세우기도 하고 뭐 그렇죠.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이런 대표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 좀 체면을 세워주고 예우를 하는 모습을 갖춰주고 그렇게 좀 기분을 좋게 하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같이 행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라 나를 더 대우해달라든지 뭐 격을 높여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선거 전략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좀 다소 보수적인 어떤 그런 유권자들의 표만으로 승부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조직 전략, 이 영남의 전폭적인 지지와 충청 대망론과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조직적인 요인으로 승부를 거는 이러한 이제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특히 지금까지 공략하지 못했던 호남까지 범위에 넣고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선거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하고 여러모로 공감도 했고 그러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전당대회 때부터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했던 그 중진 의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단지 이 윤석열 후보가 좀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바꾸면 그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동의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근 방법이 지금 다르다라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단지 이제 좋은 말을 해주는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첫 단추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네, 그 단추 중에 하나가 바로 윤핵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를 보면 그런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없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겁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제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윤핵관이라고 돼 있지만 윤석열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게 한 명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인 건지는 대략적으로 분명한 것이죠. 네.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이제 다선 의원들 그리고 중진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좀 과거적인 어떤 방식의 그런 선거 전략을 조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그런 맥락에서 패싱하는 거의 뭐 없는 사람 취급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고자 만든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비를 이준석이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누군지 알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 그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홍보비 얘기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제 맥락인 건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고충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선거를 쭉 도와줘 온 사람들이 뭐 그것이 중진 의원이 됐던 이준석 대표하고 뭐 갈등 관계에 있던 어쨌건 간에 이런 이준석 대표가 단지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 쳐내고 뭐 이럴 수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명분을 가지고 선대위의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변화를 실제로 추동을 해서 지지율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일부 이끌어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도 지금 상황이 지지율이 좀 하락 국면이고 한 그런 측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선대위를 재구성해보자. 이런 입장에서 그 맥락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영입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 마음도 돌리고 이런 전략을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전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민주당 당내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동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겠다. 원래 이제 당대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주말 동안 한번 보겠다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후보의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선거는 이제 후보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걸 논란을 질질 끌어서 뭐 주말에 의사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언론에 여러 가지로 좀 조동현 위원장에 대해서 이 조동현 위원장의 삶에 대해서 모욕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또 방어하지 못했는데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위원장직을 계속 맡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민주당으로서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면 좀 전에 이제 후보가 가장 중요하다 대선 앞두고 그럼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내에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는 대통령을 만들고 싶지 않다. 실패하는 대통령 선거가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대위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사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선거 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 여론조사상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할 때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보냈던 거냐면 국민의힘이 사실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크게 실망도 했고 정권 교체도 필요하다고 여론조사상 확인되는 그런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되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과거 정권과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또 지지할 수가 없다.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혹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것을 바꿔줄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라면 그러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메시지들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당 경선 치르고 이후에 이제 선거에 대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행동해 왔는데 그게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전략이 있을 때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자체는 저도 이 대표로서, 당대표로서 굉장히 무리수이고 굉장히 좀 너무나 파국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의 주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결국은 본인 선거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통령 될 거냐에 대한 선거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얘기라고 하면 그것을 최대한 수용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죠. 저는 그런 결단을 후보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역시도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과의 원팀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홍준표 의원의 의향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처럼 어떤 지지 기반이 있느냐에 대해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지금 상당히 이제 상쇄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중도 개혁을 과거에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 결합을 해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2030을 뭔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이제 돼버린 홍준표 의원의 의향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공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뭐 지지할 수는 없으니 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도와줘야 되겠지만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모습 그리고 전략 이런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을 2030 세대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를 표명하면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를 해줬던 2030 세대가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홍준표 의원도 그 2030 세대를 설득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서울 당사를 떠났다고 해요. 이 서울 당사를 떠나면서 울산을 향해 가겠다. 지금 아마 이준석 대표는 울산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울산에서 만나면 직접 만나 뵙고 여러 의견을 당대표에게 듣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울산으로 향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이면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손을 한번 잡으러 내려갔다라고 봐야겠죠. 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네. 후보가 가서 이제 이준석 대표 훌륭한 사람이다. 굉장히 나는 감동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약속을 해줘야겠죠. 분명히 앞으로 선거 전략을 바꾸고 그 선거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선대위 조직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지금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고 당무에서 뭐 배제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선거 업무에서. 당무 없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업무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를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문제가 풀릴 걸로 보고요. 지금 울산이라고 하면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제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역할을 또 김기현 원내대표도 분명히 해주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 지금 울산으로 갔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은 적어도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저녁 무렵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자유합시다라고 하면 이 얘기는 끝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고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만 함께 손을 잡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랑 얘기를 했는데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사태는 수습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노력을 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론에 보면.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실에 정몽준 그렇죠. 찾아간 그런 느낌. 집 앞으로 찾아가서 이제 좀 뭐랄까요? 퇴짜 맞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동정표도 불러일으키고 한 효과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울산까지 찾아갔다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가야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런 좀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이준석 대표 왜 안 들어주지? 이런 정도의 이미지 전략을 넘어서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여야 얘기를 해봤고 뭐 끝으로는 예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슈퍼 예산 매년 슈퍼죠.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 이번엔 정부안보다도 3조 3천억 원이 더 증가했는데 포인트가 이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화폐 쪽으로 좀 방점이 찍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아무래도 예산안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도 하거니와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정부가 지출해야 될 항목들이 많아졌고 그 항목마다 또 많은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액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은 지역화폐 예산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재명표 예산이다. 언론이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이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 추진했던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대선을 앞두고 생색내기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색내기성 예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게 방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윤석열 후보의 50조 지원이든 간에 뭐 이재명 후보의 이런 지역 화폐든 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여야가 얼마든지 그것을 합의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치가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을 가지고 정쟁거리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좀 정치를 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이번에 것들을 거의 여당이 단독 처리한 거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당이 단독 처리를 했는데 저는 뭐 이게 필요하다면 단독 처리를 해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 화폐를 이렇게 지역 화폐 예산을 늘리면 그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당의 지금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는지 이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국민들이 그 지역 화폐 예산 늘리면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여론이 정말 압도적이라고 한다면 야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대선용 예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 계속해서 반대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무조건 발목 잡기 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여당이 충분히 이것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상태에서 일정에 쫓겨서 이제 처리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여야 모두 지금 선대위가 뭐 꾸려졌긴 했지만 약간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96일 정도. 어떻게 선대위를 끌고 나가야 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야당은 앞서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메머드급 선대위 뭐 이렇게 가면서 이 지지자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선거 전략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변화를 얘기하면서 선대위 조직도 슬림하게 만들고 지금 6개 본부장 체제로 좀 축소한 이제 형태의 조직을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실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모양새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좀 후보가 사실 왜 꺼냈는지 맥락이 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실효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이런 정책들을 꺼냈지만 이걸 어쨌든 걷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냥 정치적으로만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신경 쓰다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이러한 딜레마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토보유세 같은 것 이제 이 국민들이 너무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진다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애초에 약속을 한 것을 다시 이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국토보유세라는 게 이걸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또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들하고 연결돼 있는 핵심적인 어떤 정책인 거거든요. 이걸 걷어들인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치적 비전이라는 거를 따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놓고 설득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밟아야 되는데 너무 지금까지는 변화를 이제 신경 쓰고 좀 변화를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건 좋지만 너무 그것만 이제 지금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선대위 차원에서 좀 변화된 모습을 다시 또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울산을 향해 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 오늘 저녁 늦게 이준석 당대표와 만나게 될지는 계속해서 연합뉴스 TV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